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경어는 공공하고 궁핍한 삶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간다. 이 경어선사가 북쪽에서 물론 남쪽에서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천정하면서 가서 그냥 맨날 시주하고 뭐 그렇게 끈이갈망하고 살았겠지만서도 북쪽에 가면은 또 더욱더 이 공공함과 궁핍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숙명처럼 안고 살아간다. 경어가 북방에서 쓴 시에는 점점 약해져가는 그의 모습들이 이것저것에서 포착되죠. 백발이 되어 쓰러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철화해야 하는 모습이 한층 더 애처롭기만 하다. 경어는 지금 몸을 잃어버리고 긴 세월 거리로 유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머무른 곳이 강계죠. 지난해 청명 때는 강계읍에서 보냈는데 올해 섣달 금음날은 갑산에서 맞는 거라. 이거는 뭐냐면 강계읍에서 지난해부터 6년간 사시다가 다시 한일합방을 맞으면서 1910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가? 갑산으로 더 숨어들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섣달 금음날은 갑산에서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그 겨울은 갑산으로 갔어요. 넘어가죠. 8월 26일 날이 경술국치죠. 8월 26일 이후로 떠나요. 떠나서 결국은 어디에서? 갑산마을에서. 는 식구처럼 경어는 한 곳에 머물지 못했으며 강주 땅 8년간을 누더기 한 벌로 살았다. 이거는 뭐냐면 경어선사가 누더기 가져갔잖아요. 첫 번에 누더기하고 집신 한 컬레 지팡이 하나가 내 행장의 전부다라고 했는데 그 누더기 한 벌 가지고 8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소매 끝이 이렇게 잘 보여. 불쌍하지. 8년간을 누더기 한 벌로 살았네. 직구처럼 경어의 현실적 삶은 그만큼 공공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야. 또 시작이네. 떠돌이 신세의 경어는 지난해 청명에는 강계읍에서 보냈는데 올해 섣달 금음은 갑산천에서 맞고 있다. 자신을 한탄하고 있어. 호련히 꿈속에서나 고향 땅에 돌아가서 기약도 없는 나그네 길 근심을 잠시 잊고 싶다. 고향 땅에 가고 싶어. 전생 빛이다. 경어는 자신이 환체해야 할 어떤 수고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숙명적인 불행한 그 무엇이 경어를 이토록 빈곤과 고독의 파국 속에서 몰아넣고 있다. 그 무엇이었을까? 그 무엇을 알고 싶었는데 결국은 모르고 모르니까 그냥 환체로 밀어붙여? 상체로 밀어붙여. 알고 싶었는데 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전봉준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환체로 몰아붙였죠. 그것이 곧 황체, 곧 상체다. 일지의 환체, 일지가 말하는 환체. 시대의 고통에 대한 환멸. 여기도 지금 이거는 일지가 말한 환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지는 이것 때문에 환체를 해서 시대의 고통에 대한 환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경어선사가 대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지도자로서 역사적 지도자로서 또는 사회적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일본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삼소갑산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욕했죠. 대한 그 환멸과 또는 환체해야 어떤 수고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될 비장하고도 불행한 그 무엇이었었다. 그 무엇을 일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쓸 수 없었겠죠. 그 무엇이 경어 그 자신을 유랑과 고독의 파국 속으로 몰아놨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해볼 수 있을 뿐이란 얘기요. 진짜 몰랐어요. 우리 세종들이 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에휴. 드디어 김탁의 등장이다. 이 김탁이 누구예요? 삼수갑산의 상체야. 삼수갑산에서 경어선사를 두 손 두 발 벌려갖고 기다리고 있는 게 김탁이었어요. 그래서 김탁 덕분에 경어선사가 8년간을 잘 살다가 가지고 잘 그나마라도 도와주니까. 김탁의 등장이다. 김탁은 경어에게는 삼수갑산을 책임지는 막중한 인물.
경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비중 있는 상체죠. 예. 왜냐? 삼수갑산이 거의 경어선사 삶의 반도 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책임진 사람이 김탁이에요. 경어는 1905년 그의 나이 60세 무렵에 60세가 아니죠. 1904년이 55, 1904년이 56, 1905년 57. 여기 좀 와서 해주세요. 그때는 이 나이도 정확히 몰라갖고 그냥 대충 썼는데 이제 정확히 알으니까 57세. 네. 1905년 1904년 57세 정확한 57세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평안북도 강계에 이르러서 훗날 임시정부 초대교육부 차장 의정원 평안도 대표 등을 역임한 김탁을 이것도 김탁도 내내 경어선사가 다 교육시켜가지고 독립운동가를 만들죠. 그래서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김탁은 강계군 종남면 한정동에 살고 있었는데 김탁을 만나는 곳은 종남면 한정동 장뚜루벌이라는 고개에서 만나죠. 어느 날 해질 무렵 김탁이 마을에서 10리에 좀 떨어져 있는 장평동을 지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 김탁이 사는 곳은 한전동이에요. 부자가 살아요. 그런데 이 장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진 곳이에요. 교회 외곽지역. 그러니까 장뚜루벌이라고 하는 그 길장자에 길게 뻥 뚫어져 있는 벌판을 만났다는 거죠. 장뚜루벌 길게 뻥 뚫어져 있는 벌판. 그래서 거기가 장뚜루벌이고 김탁이 우연찮게 거기를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거기 안 살고 한전동에 사는데 한전동은 그냥 한옥이 즐비에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유지예요. 이 김탁이. 그런데 장평동을 가고 있었죠. 장평동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그 주막에 들려 계셨어요. 주막에 들려서 있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김탁은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알죠? 경선사가 주막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술집 주모를 희롱했다고 그래요. 엉덩이를 만졌다 놔줬다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청년들한테 돼지게 두드려 맞아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지. 그냥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어선사는 왜 했어? 삭싸움이라고 하죠. 삭싸움. 삭싸움이 뭐야? 죄 나오나? 이게 뭐냐? 삭싸움. 삭싸움. 돈 내고 하는 싸움. 내기 싸움이죠. 내기 싸움. 내기 걸기를 해봤어. 어떤 내기를 걸었을까요? 경험선사가. 내가 술집 주막 여자를 엉덩이를 치고 건드리면 저놈들이 나를 때릴까 안 때릴까 라는 싸움을 걸어본 거예요. 돈 내고 술값 내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 장평동을 지나가는 김탁이 보니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김탁은 물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막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막 경호선사가 아이고 하고 소리가 나니까 김탁이 저기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동네 청년들을 말리고 이렇게 노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씩씩거리며 갔지요. 왜? 그래도 동네 유지인 김탁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놓고 갔어.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죠. 이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목청을 도두어 소리쳤다. 이 노인은 누구요? 경허노인 내지요. 이 미친놈아, 할 일이 없으면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괘씸하구나. 내 이놈,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찌 쓸데없는 창결을 하는고?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는 뭐야? 지금 경허선사는 내기를 걸었어요. 항상 경허선사가 남쪽에 있을 때에도 그 여자를 희롱하고 뽀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내기 거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마정령 내려오면서 그 어린애들한테 그 나무 막대기 주면서 니들이 경어를 아느냐 하면서 나를 죽도록 패라 라고 하는 그게 또 다 삭싸움이죠.
그래서 남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어찌 쓸데없는 청계를 하느냐. 내 이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경어와 김탁의 만남은 그 후 경어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경어선사가 이제 하니까 김탁이 경어선사를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눈에서 막 광채가 흘러요. 광채가 나고 막 이 단아하고 그런 그 꼿꼿한 기상이 비록 쓰러져가는 노인네지만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까 어르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경어 스님이 헛기침을 하면서 내가 갈 곳이 왜 없어? 있어 없지 뭘. 근데 그래도 젊은 놈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하면서 헛기침을 하며 가니까 그때 이제 묻는 게 그거죠. 혹시 조남이 어찌 되시온지. 내 이름은 박난주라 하오. 이래가지고 뜬금맞게 박난주가 거기서 왜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박난주라고 밝힌 게 이 김탁이지요. 경어선사 참 생각지도 않았다가 또 경어선사가 이 앞에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김탁을 만나기 전에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 거기는 또 남아의 한평생 이름이 없음이 부끄럽다라는 시를 거기다 쓰셨거든요. 오마이 갓드. 그러니까 아예 삼수갑산으로 북한으로 가시면서 이름을 버려요. 송경허를 버려버리고 뭘로 지을까를 생각했는데 지어내지를 못하고 남의 한평생 이름이 없는 것이 부끄럽도다라고 하는 시를 얼마 전에 썼는데 이 김탁을 만나니까 갑자기 조남이 어찌 되십냐를 하니까 그냥 튀어나온 게 박난주요. 성은 박씨요. 어머니가 밀양박씨고 또 난주는 난천안 사군자의 난자, 주자는 전주 주자, 고을주 두루주. 그래서 전주라는 고향도 잊지 않고 원래는 전주군 근데 지금은 완주군이죠. 그래서 전주에서 주자를 따오고 어머니 박씨를 따오고 해가지고 내 이름은 하루아침에 그냥 1초 사이에 박난주요라고 해버렸으니 이제 박난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박난주가 된 거야. 그래서 경어에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경어와 김탁의 만남은 이어진다. 그 후에 경어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김탁이 경어선사 열반까지 다 봐주시고 또 경어선사의 그 시를 40몇 수를 모아놨다가 또 만공스님이 가니까 다 주는 아주 위대한 이 김탁입니다. 경어선사의 진짜 마지막 상체. 그래서 경어를 돌보며 절친하게 지냈던 김탁은 제 속의 전법 제자가 되어 그의 가족 모두 경어를 극진히 모셔요. 제자가 돼요. 근데 이게 경어선사가 승려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뭐 짐작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김탁은 경어선사를 제자로 스승으로 모시고 경어선사를 끝까지 받드는 그러한 속가의 제자가 됩니다. 김탁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는 힘을 이거 다 경어선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경어선사가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이미 남쪽에서도 만공이 수월이 해월에게 다 독립운동을 다 고취시켜 놨죠.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 미나미 총독한테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또 그 누구야 또 해월 스님은 또 누구 데라우치 총독인가 찾아갔을 때 칼 받아라 그래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수월 스님은 거기 찾아오니까 난 그런 사람 모르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도 해야 되니까 거기 어디요 북간도에 가가지고 그 우리 북한을 우리의 동포들한테 그 길손들에게 뭐를 줘요. 집신을 항상 삼아서 해놓고 또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그런 독립운동을 셋이가 나름으로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지금 이 김탁에게도 경어선사가 독립운동을 고취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상하이에 가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맡는 그러한 비중 있는 상체예요. 어쩌면 경어가 김탁을 만나러 그 북방권까지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죠? 김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찌들찌들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아무튼 김탁과 경어에 있는 참으로 지중하고도 또 지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김탁이 없었으면 아마 경어선사는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김탁이 김택래 집에서 6년간 거기 도와주면서 용포대도 열어주고 또 나중에 또 그 경어선사 마지막 열반까지 다 봐주고 또 그 시까지 다 모아서 주고
또 그의 후손들이 또 내려와요. 그 저기 김탁의 부인이랑 경호선사가 재수씨라고 부른 그 부인이랑 다 내려와서 수덕사 앞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홍성에 산다고 그랬죠. 김탁을 만난 경호는 그와 주변 선비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강계 용문동에서 용포서당을 개설해요. 호구지책으로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여 경호는 머나먼 강계 땅에 김탁의 집에서 얼마 동안을 머무르며 인연따라 서당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득포 아득령을 넘고 장진을 거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아득령을 넘고 장진을 거쳐가 왜 아득령을 다시 갑산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런 의문이 나왔거든요. 아니 멀쩡하게 왜 강계에 살다 갑자기 갑산으로 가? 근데 그게 바로 한일합방 얘기를 듣고 그 강계에서 마지막 추석날,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항상 경호선사를 만나러 오는 때는 추석날하고 설날이면 와요. 지나서 걔네가 추석 세고 설 세고 몇 명이 항상 다녀가는데 그 얘기를 해줘요.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더욱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6일 날 경수를 국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8월 26일 날이니까 그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세고 그 저기 친척들이 와요. 와서 왜 박신혜 집에가 숨는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계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그냥 이잡듯이 찾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니까 경호선사가 다시 그들 보내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해 섣달 금음날을 갑산에서 맞는다 그랬죠.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1910년 그들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떠요. 떠서 이 삼수가 갑산으로 가서 넘어가는데 그때도 이 강계에 있었던 26명의 그 유학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몰래 떠나요. 딱 말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김수장이. 그리고 이 김수장하고 김탁한테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떠난다. 강계 갑산으로 떠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제 뭐냐면은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아득포령이 그거예요. 아득령이 아득하다 해서 아득포령인데 거기를 넘어가면은 누가 있냐 말했죠. 그거 최치원, 고은 최치원이가 또 거기서 머물면서 살았던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바위에 써 있어요. 최치원, 고은 최치원. 그러니까 경호선사의 그 전신이 고은 최치원이었을 거라는 그런 또 짐작을 하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 가서 또 아득포제를 넘으며 그러면서 또 시를 써요. 그 고은 최치원 그 고기 앞에서 오 마이 갓뜨죠. 또 장진을 거쳐서 갑산에 도착한 경우는 아까 장진강에서 장강이라고 했나 안 했나요? 장강에서 누가랑 장강에 남전당 한규가 와가지고 그 장강이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이 장진강을 말하는 거예요. 장진강을 거쳐서 갑산에 도착한 경우는 그의 마지막 정착지인 웅이방,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에서 두 번째 서당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는 용포제라는 서당을 걸지 않아요. 걸릴까? 그것도 무서워. 거기 강계에서는 용포제라고 서당에 딱 용문동에서 걸었는데 지금은 간판조차 못 걸어요. 그래서 안 걸어요. 이름이 없는 그냥 있으라마나한 그러한 갑산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고 또 내가 한참 그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어떤 놈이 이 웅이방 있잖아요. 지금 이 웅이방을 보면은 고뭉자에다가 귀자에다가 지방방이에요. 이거 이 지방 이름이다 이러면서 그 방자인데 이게 그 누구죠? 달마대사가 웅이방에서 그 열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놈이 어떤 비하를 했냐면 막 경호선사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려고 감히 달마대사가 열반한 그것을 끄잡아대가 때다가 이 웅이방이라고 했다라고 어떤 놈이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인가 분해서 냐 한번 보자. 경호선사 이게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해서 찾으니까 놀라웠게도 그냥 북한 그 지도에 그때 당시의 지도에 웅이방이라고 그대로 써있어요. 똑같아요. 한문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모함을 하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어냐 이놈들 내가 경호선사 이 폄훼하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래가지고 이 웅이방을 찾으니까 웅이면이에요. 웅이면 웅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웅이면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지도에도 웅이면이 나오고 경호선사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일본 시대 때의 그 지도에도 이 웅이방이 나와요. 도화동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경호선사 당시에는 도화동이 아니고 도하리야. 마을 리자 있죠, 도하리. 마을 리자. 아주 나쁜 놈들이 천지라니까요. 이 도하리인데 경호선사가 살던 곳이 도하리인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강이 동로강이거든요. 그 동로강의 맨 아래가 도하리, 가운데가 도중리, 더 위에는 도상리가 있어. 아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경호선사가 도인인 줄 알고 도자를 쓴 것도 나는 야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게 아니야. 그것도 웅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틀 잡을 수 있게끔 웅이방이 내내 달마대사가 열반하신 곳이거든요. 내가 웅이방 도화동이요. 어쩌라고. 그때는 웅이면 그리고 도화동이 도하리야. 도하리, 도상리, 도중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사실은 도화동에서 열반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이든 다 동화동이라. 근데 이 동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이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리예요. 근데 경호선사가 쓴 그 시에는 도하리 글방에서 동짓달 상순의 도하리 글방에서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동짓달 상순에. 동짓달 상순의 도하리 글방에서 라고 해갖고 경호선사 당시에는 그거를 도하리라고 했죠. 그리고 경호선사가 열반하시고 난 뒤에 1912년에 열반하시는데 1913년에 일본 놈들이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지요. 그래서 그 전주군도 내내 이제 또 완주군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도화동에서 두 번째 서당을 개설한다.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한편 공부를 마치면 거리에서 장터에서 유생들과 때로 서민 대중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하며 시를 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에서 장터에서 유생들과 간 것은 갑산 일대에 하는 게 아니라 강계 일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거 좀 고쳐줄래요? 이게 다른 쪽에서 이게 써있길래 그때는 그거를 보고 그대로 했는데 내가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이거는 갑산에서는 꼼짝도 안 하세요. 강계야. 강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관계 때는 뭐 그냥 술잔도 기울이고 뭐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경호선사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많은 연구를 안 했을 때 얘기라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갑산 일대에서. 아 이거 일지 책에도 써 있던 것 같더라. 그래서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천생의 습기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한 경호의 행보는 드디어 그의 성과 이름을 과감히 되동지고 박난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둔갑하게 된다. 박난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탁과의 첫 만남에서 내 이름은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 이름은 박난주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박난주가 돼버린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강계예요, 강계. 허구 많은 성 중에서 박씨를 택한 것은 그의 모친 밀양 박씨가 때문이 아닌가 하고 짐작이 되고 있고 박씨 성은 모친의 성을 따라 빌어온 것이라 치더라도 하필이면 왜 계집의 냄새가 나는 난주란 말인가. 사실은 근데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름이 난주가 계집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죠. 이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풀기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짐작컨대 난자는 경호가 전생의 유생으로 살던 습으로 인하여 선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군자 매랑국죽이 있죠. 그래서 유생들과 친해지고 싶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짐작할 뿐이고 또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이봐 중원이 하남중원이죠. 하남중원. 중원이 내가 말이지 나중에 중로로 타기 싫어졌을 때 그 유학자들과 내가 어울리려고 내가 장자를 만덕이나 했다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사가 이미 자기는 유생들과 어울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난자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할 뿐이라는 거죠. 또한 박난주 마지막 글자인 주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거기를 주자를 그런 주자만 쓴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 강주예요. 강주. 그래서 그 주자를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전주 할 때 그 주자도 있고, 만약에 그냥 강주라면은 그때의 그 김탁을 만났을 때가 그게 강계거든요. 강계 이름이 삭주, 그 다음에 강주, 강계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그 주자를 써나 하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여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뒤따라요. 왜냐하면 박난주 마지막 글자인 주자는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기둥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박난주, 그 다음에 고을주, 배주, 섬주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주할 때 주자가 잘 낫지 않았을까. 제 추측에는 그 주자는 전주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강주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전주를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논문을 쌍 전시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경허선사가 전주군 자동리라고 하니까 그 주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조건 숨기려고 전주를 없애고 그냥 강주니까 주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었는데 밀양박씨를 쓴 걸 보니까 주자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상체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경어의 여인과의 인과를 살펴보자. 경어선사가 또 여인이 하나 있어. 딱 한 명. 경어선사 입에 하도 내가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여자 때문에 뭐 여자를 데리고 뭐 과부를 데려갔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말해서 내가 도대체 경어선사가 여자가 몇 명이고 도대체 여자가 또 이놈의 여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보니까 놀라웠게도 경어선사 선시 265수 중에서 여자를 들먹거리는 수가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그래서 내가 일부러 끄잡아냈어요. 이거를. 징글징글하죠. 여자 얘기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여자. 특히 이제 스님들한테는 여자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경어선사 선시 이거 할 때에 도대체 몇 여자가 등장할까? 아주 징글징글하구나. 어디에서 보자 했더니 여자도 없고요. 맨 마지막에 북쪽에 운파의 별창을 찾아서라는 시가 있어요. 기생이더라고요. 기생. 근데 그 기생도 하룻밤 잤냐? 안 잤어. 야, 하루 낮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래. 빨리 헤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낮이 길을까?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 별장에 유생들이 그냥 억지로 뭐라는 게 아닐까. 일부러 만나게 해주려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운파가 있더라 이런 말이지. 근데 별장이래요. 근데 한낮이 왜 이렇게 기냐? 라고 쓴 걸 보면은 저게 하룻밤을 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체 대장정 마지막 부분으로 경어의 여인과의 인과를 살펴보자. 상체 여행 중에 경어는 기다리고 있는 인연을 만난다. 바로 기생운파다. 경어에게 있어 여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필연이겠지만 여기서 그냥 남역에서는 찍고 까부르는 게 전부 다 여자를 얻어서 갔다 그러고 그리고 살인 혐의를 가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갔다 그러고 온갖 추악한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썼어요. 어쩌면 기생운파 또한 경어를 삼수갑산도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한 번은 꼭 만났어야 인연인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랬을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가 있어요. 시가. 운파의 별장을 찾아서 우연히 한 번 만난 인연 또한 정해진 운명인 듯. 우연히 만났다는 게 나와요. 이 방자가 그래요. 이 찾을 방자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운파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유생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게 만든 게 아닐까. 우연히 만난 인연, 한 번 만난 인연. 아이고 괴로워. 우연히 딱 한 번 만났어요 지금. 그것도 여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히려 여자를 찾았어요. 이놈의 여자 경호선사한테 뭔 놈의 여자가 있어서 했네. 개뿔. 우연히 한 번 만난 인연 또한 정해진 운명인 듯. 그 다음에 이제 운파를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향기로운 머리태에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요. 기생들, 기생들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머리 장식들이 막 이렇게 요란하잖아요. 여기다가 다 뭐를 쓰고 막 쓰고 또 향수를 또 뿌렸겠죠. 양대의 구름과 비는 아침 저녁으로 뿌리고, 여기서 양대라고 하는 것은 또 경호선사가 또 무슨 누대 누각이나 이런 데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 햇빛이 비치는 그런 누각에 구름과 비는 아침 저녁으로 뿌리고, 여자라고 하나 운파라고 하나 만났더니 그냥 구름 있고 비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뿌려대요. 볕든 잎은 볕이 들었다 하더니 이게 지금 이게 그 장마 때 같아요. 장마 때. 장마 때는 그냥 비가 시도 때도 없이잖아요. 볕든 잎 황폐한 숲에는 늦여름이 길구나 이 얘기예요. 늦여름. 낮에 이제 만났는데 하루 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장마 때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가 막 아침 저녁으로 쏟아도 뿌리고 내리고, 또 황폐한 숲에는 늦여름이 더럽게 길어. 늦여름 길으면 뭐죠? 지루하다 이런 얘기요. 지루해. 그 운파를 만났는데 늦여름이 길고 낙포의 기러기는 용처럼 날아가네. 낙포에는 뭐야? 그 폭우가 있었나 보죠? 예, 그 폭우가 있었는데 용포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낙포의 기러기는 경호선 서장 이름이 용포제잖아. 낙포의 기러기는 용처럼 날아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기러기를 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신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래서 맑은 안개 흐르는 물은 예성을 들러가는데, 여기서 맑은 안개는 뭐야? 또 비가 내렸다가 해가 반짝 내리고 있어요. 반짝 해가 하니까 안개가 끼고 흐르는 그 물이 용포물이죠. 지금 물이 용처럼 날아가는 낙포가 있죠. 그 낙포가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은 옛성을 들러가는, 옛성이 뭐예요? 강계읍성. 강계읍성을 옛성이라고 그래요. 변방성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아까 강 이름이 뭐랬죠? 동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러가는데 이별의 아쉬움 안타까워. 이별에 이제 이별해야 돼. 하루 낮이요. 지금이 낮 얘기예요. 아직도 낮 얘기고, 이별의 아쉬움 이제 그만해 줍시다라고 안타까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술잔을 서로 주고받다가 남은 술은 다 마시고가 될 거 아니야.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뜬 인생 이 자리에, 너나 나나 뜬 인생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남은 생을 한탄하네. 나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라면서 이별을 하면서 남은 술을 다 마시면서 한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자라고 쓴 여자의 여자에 그냥 운파의 별장 딱 한 개예요. 이게 기생 운파 하나 딱 한 개가 남아 있는데 난리들을 떨어요. 이걸 가지고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시가 하나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원문이에요. 지금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7원 율시죠. 7원 율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멋있는 시가 남아 있어요. 멋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또 기생이라고 하는 게 좀 이 도도하고 고고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고, 또 이 그 기생과의 그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슬기롭게 경선사가 이걸 극복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멋진 모습이라고 해주면서 뜬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한탄하고 있다는 걸로 경호선사의 마지막 정서를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에이, 그 몇 개 남았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이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오 마이 갓. 끝내면 그만하려고 했더니. 자, 상체의 대장정에 올랐던 경호가 이제 9년여에 9년이 아니고 8년. 횟수로 말하면 1904, 5, 6, 7, 8, 9. 19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910년, 1911년, 1912년. 그러네. 횟수로는 9년이네. 만 8년. 경화가 이제 9년여의 긴 여행의 나래를 졌고 이제 본래의 번역으로 돌아가려 한다. 상체가 끝났어. 그의 마지막 상체는 글빵 선생이었더라. 경화선사가 남아있는 갚아야 할 빚은 글빵 선생. 바로 그곳에서 마감하고 있다. 입적하기 전날 경화는 아이들이 서당뜰하게 불을 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아, 참 피곤하구나. 자, 드디어 상체의 대장정에 지금 와 있어요. 다음 날 새벽에 푸른 여명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 경화는 후련히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잡고 개성을 썼어요. 새벽까지 그냥 새벽 낮밤을 그냥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다가 새벽에 여명이 들으니까 일어나서 붓을 잡고 개성을 썼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김탁에게 연락을 했죠. 예, 여기 저기 훈장님이 열반하시려고 한다 해가지고 와서 김탁에게 지필묵 대령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성을 쓰셨어요. 이게 심월고원이요 광탄만상이로구나.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이여 심올 온누리의 빛을 머금었구나. 광탄 머금을 탄자죠. 만상을 다 머금었구나. 그 달빛 온누리와 빛이 함께 사라졌으니 광경구망이니 이는 다시 무엇이란 말인가. 이거 다시 무엇일까? 이 물건 무엇일까요? 이 물건 무엇일까요?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반산보적의 시 중에서 6개가 6줄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심월고원이요 광탄만상 그 사이에 2개가 들어있어요. 그 사이가 2줄이 군더더기야.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버리고 경화선사가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해서 마무리를 넉줄로 지어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 반산보적의 시를 뺏겼다고 난리를 쳐요. 뺏긴 건 뺏긴 거지요. 그렇지만 다 뺏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또 어디가 문제됐죠? 이 망자랬죠. 망자. 광경구망인데 이 망자를 그 반산보적은 그 밑에 망을 힘자를 빼버리고 없을망을 쓴 거예요. 없을망, 망할망 2가지 다 쓰죠. 이게 망했다 그러면 이 망자를 쓰고 없어졌다 해도 없을망을 마음시자를 빼는 건데 빛과 누리가 함께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망자는 무슨 망이죠? 이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없을망과 이질망 어떤 게 세요? 없다는 얘기는 있다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중도불이에서 어긋나요. 중도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질망은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질망으로 바꾼 거예요. 경화선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2줄은 군더더기라서 빼버렸고 6줄인데 2줄은 군더더기라 빼버렸고 여기는 망자를 없을망을 이질망으로 바꿨어요. 대단해요? 엄청 대단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반산보적이 쓴 그거는 열반송이 아니에요. 오도송이에요. 그러면 자 오도와 열반은 같다 다르다. 오도와 열반은 같다는 얘기죠. 왜? 그 반산보적은 그 6줄을 오도송으로 써먹었고 경화선사는 반산보적에 그걸 끌어다가 2줄을 없애버리고 이거를 이질망으로 바꾼 다음에 나는 열반송으로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 김태은의 인간경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 큰 스님들이 선승들이 직접 자기가 안 짓고도 그냥 뭐 다른 걸로 봐서 평상시에 괜찮은 거 있으면은 자기가 외워놨다가 그거를 알아서 썼다라고 하는데 경화선사야말로 이 반산보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반산보적의 이 시가 평상시에 오도송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가 열반송으로 갖다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세? 밤에 거 끌었다가 털털 털어가지고 지금 열반하는 순간에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네, 그 미리 써놓을 것도 없고 그 털어서 없애버리고 그걸 다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먹어서 경화선사의 열반송은 대단한 열반송이 탄생하게 돼요.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부시화물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은 또다시 무슨 물건이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경어선사의 열반시가 여기서 끝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